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 동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고, 두 번째 병자호란은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온 전쟁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동아시아 전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과연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 속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부르는 명칭은 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임진년에 외인들이 일으킨 난리,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당시 천황의 연호가 불로쿠, 문노기였기 때문에 불로쿠 전쟁이라고 씁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였기 때문에 만력전쟁이라고 쓰고 있어요. 한편 동아시아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임진왜란을 조일전쟁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중일 모두 용어는 다르지만 표현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진왜란에는 한중일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쟁 이전을 살펴보면 삼포베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내부 정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한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통해서 선진물이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해 왔었는데 그러한 통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한편 조선은 붕당 정치, 자, 붕당 정치의 장점은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양반 사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단점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지 약 200년 된 해입니다. 1592년이. 오랜 평화로 인해 가지고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명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몽골,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략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좀 전혀 다른 형태라고 합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지방 통제력이 무로마치 막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다 보니 근 100년 동안 지방의 다이묘들이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가지고 통일이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고 나니 더 이상의 전리품을 얻을 수 없었던 무사계층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올라갈 것이고, 이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감행한 것이 바로 이 임진왜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지방 세력가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한편 일본은 포르투갈을 통해 가지고 조총이라고 하는 신식 무기를 또 보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방비를 어, 철저하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조선에게 내건 명분은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자 조선에서는 4대를 맺고 있는 이 명나라를 4대를 맺고 있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죠.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근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진에 상륙합니다. 송상현, 정발 같은 이제 부산진에서는 정발, 동래성에서는 송상현 이 두 분이 분전을 하셨지만은 이 수적 열세 그리고 전투력의 차이로 결국 함락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 동래성을 함락시킨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 동래성의 총책임자였던 송상현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인간적이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반대로 동래성에 있었던 수많은 조선 군민들은 거의 학살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자, 초반에는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초반에는 조선이 열세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본 조총 무기도 있었고 제대로 된 방비도 안 됐기 때문에 쭉쭉 밀립니다. 거기다 이 충주에서는 조선이 자랑하고 있던 이 신립 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따라서 선조는 한양에서 개성으로, 평양으로, 그리고 의주로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고 명나라로 가가지고 보호와 비슷한 명목으로 그
요청을 했었으나 명나라에서 저기 뭐 만주지방 어디 구석에 가라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가지고 분조를 만든다. 자, 이건 뭐냐면은 조정을 쪼갠단 말이에요. 선조는 의주에 있을 테니 광해군 니는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누비며 전란을 어떻게든지까지 타개해봐라라는 거예요. 자, 거의 조선이라는 역사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형국이 되었는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이죠. 임진왜란의 반전 첫 번째 의병들이 등장합니다. 1592년 6월 6월이면은 임진왜란이 발발된 지 약 두 달 뒤인데 영남 각지의 의병정들이 결상전합니다. 의병이란 말은 뭐냐? 정규 군대가 아니고 양반 유생과 그 지역민들이 조직한 부대, 군대라고 할까요? 근데 비정규 군대예요.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병이 어디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뭐 그걸 타치하고 울산 지역의 의병장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게 우리 저기 매국에 가면 기박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울산 의병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인물이 곽재우, 고경명, 조원, 권응수, 휴정, 유정. 휴정, 유정은 승려입니다. 아, 이 승려들이 살생을 하기 위한 의병을 일으킨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후일담이 참 많은데 해줄 말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승려들이 가진 않아. 어, 이 불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승려들은 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불가의 가르침에도 살생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단히도 참여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 호국 불교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뭐 정문부, 김천일 같은 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의병들은 이 의병들은 지역의 정세를 그 지역의 지리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 방식으로 일본군에게 끊임없이 타격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보자. 이 곽지우가 드라마 징비록에서 의병 봉기를 하며 했었던 대사인데 잠깐 멈추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반전은 뭐냐? 그렇죠. 이순신과 수군의 이야기예요. 조선 역사상 고속 승진한 사례가 이제 이순신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순신이 이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뒤로 전쟁 준비를 부단히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1592년 5월 옥포해전에서의 첫 승리를 바탕으로 이후 23전 23승의 불멸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순신과 이 수군의 활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곡창지대를 보존하게 돼.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이 뭐였냐면 빠르게 조선에 침략해서 보급로를 확보해가지고 수행하겠다는 건데 제해권을 장악해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보급선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선 최대 곡창지대인 이 전라도 지역까지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진주성을 목숨처럼 지켰던 김시민이라는 사람을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일본의 해상 보급로 차단 요 두 개 결국은 임진왜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순신과 관련해서는 김한민 감독이었나요? 이 세 시리즈가 있죠. 물론 개봉 순서가 명량, 한산, 노량인데 한 번쯤은 볼만합니다. 그 세 번째 반전은 뭐냐? 그동안 조선의 구원 요청에 일본과 짬짬이로 우리 뭐 해보려고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명나라가 마침내 참전하게 돼요. 물론 어 책봉 국가인 조선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뭐 상국의 면모를 보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명나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잠시 휴전 협상이 벌어지는데 이때 일본이 내걸던 조건이 터무니없습니다. 뭐 하삼도 지역을 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가겠다 했다. 그러니까 휴전이 결렬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 휴전 협상을 했던 장소가 울산에 있습니다. 바로 저 서생포에서. 자, 그곳에서 이 유정 사명대사가 그 예전에 했었던 기억납니까? 세종 시대의 대일 외교의 최전선에 가시면서 활약해서 이해 후손과 함께
휴전 협상에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정주행을 발발하는데, 하여튼 7년간의 전쟁은 조선에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토에 가보면 이비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코모돔이라는 건데, 일본 장군들이, 그 일본 무사들이 포상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베어가지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장기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지를 만든 게 바로 외성이라는 건데, 한국에는 한반도에 일본인들이 지은 성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강이나 바다에 인접한 구릉에 축성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일본 나고야성, 오사카성이 대표적이죠. 그 울산에도 있어요. 저 울산 외성, 울산 외성이란 말이 조금 낯설면은 저기 학성공원의 학성이 바로 그건데,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이자 축성의 귀재라고 하는 가토 기요마사가 여기 당시 조선 시대 때 만든 지도를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딱 바닷가에 위치해 있거든. 방어적으로 상당히 천의 요새 지역이에요. 그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전투가 발발한 곳입니다. 조선의 권율, 명나라, 마귀,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 뭐 엉켜갖고 싸웠는데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생포에서 울산에서 임진왜란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조선에 주둔 중인 모든 왜군의 철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1598년 12월 16일 국난 극복의 영웅이자 아직도 민족의 성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존경받는 여해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죠. 만화 조선왕조실록 선조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임진왜란 그 후 산중일에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물론 7년간의 전쟁터였던 조선은 국토가 한패화되고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울러 신분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공을 세웠던 평민이나 노비들이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보였던 사대부들의 모습에서 실망했던 민중들이 있다 보니까 사대부들의 최면이 말이 아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들은 다시금 그들의 위상을 세우고자 성리학적 질서를 강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당히 조선 사회가 보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가 유출되고, 한편 일본과 전쟁 이후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고추, 고구마, 담배와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영의정으로 있었던 서해 유성룡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 삼아 적은 징비륙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이 무너지고 그 뒤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어받게 되는데, 그는 일본의 마지막 막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돼요. 자, 그리고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기로 하는데, 이따 보게 되는 조선통신사가 이때부터 파견되게 됩니다. 문화가 한층 더 발전돼요. 조선에서 잡아간 수많은 도공들 덕분에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한층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당시 일본 다이묘들이 조선의 백자를 얻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 디소스 받는 과정에서 명나라의 재정 지출이 너무나 막대하다 보니까 명나라가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변방 지역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겠죠.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면서 성장해오면서 동아시아가 다시 한 번 더 격변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일본 3대 성 하면은 나고야, 오사카, 구마모토 성이 있는데 이제 큐슈 지역에 있고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구마모토에 가보면 우루산 마치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이거 한자로 보면 울산이야, 울산.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 그럼 왜 이럴까? 가토기 요마사가 이 울산 외성에 있으면서 전쟁이 끝난 뒤 돌아갈 때 많은 조선인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었다. 그 고향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해서 울산이라는 명칭이 일본 구마모토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울산을 좀 더 봐야겠죠. 울산 도부가 설치돼가 돼요. 이게 공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쯤이지, 방구동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 가면 충의사라고 해가지고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위패를 봉환한 충의사라는 사당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7년간의 전쟁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임진왜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선조의 뒤를 이은 왕이 광해군입니다. 아, 여러분 눈치채셨죠? 앞서 연산군을 봤듯이 군이라고 하는 칭호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중간에 쫓겨났습니다.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북인의 지지를 받아서 즉위한 왕인데 우선 이 사람은 앞서 보았지만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누비며 전쟁 수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왕이 되었을 때의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 이후 나타난 조선의 상황을 복구할 것.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든가 호적대장을 정비해서 세금을 수취하는 근거 자료로 삼아서 국고를 채우려고 했었고, 선것과 무기를 수리하며 또 다른 전쟁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따로 보겠지만 대동법이라는 것을 실시하는 나름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자, 광해군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명과 암이 뚜렷한데 그 중에서 이제 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끔 하는 게 바로 중립외교예요. 중립외교 하나만으로 광해군을 성군으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중립외교는 분명 잘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중립외교가 나오게 된 상황을 좀 봅시다. 자, 이 동아시아가 요동치게 되는데 우선 임진왜란 이후 이 만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금 전운이 감돌게 되죠.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그렇지만 이 동북 지방에 세워진 왕조들은 항상 목표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 대륙의 주인이었던 명나라는 조선에게는 4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사이는 매우 끈끈합니다. 그러면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후금이 명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로 간다면 조선과 후금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될까?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 뭐 막말로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오빠 나야 얘야. 자, 그런 느낌인데 마침내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됩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하여금 구원병을 요청하게 되는데 당시 사대부들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명나라의 은혜. 따라서 나라를 다시 세웠다. 제조지은을 매우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이러한 요청을 응당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 명분이냐? 근데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던 후금과 조선이 붙어서는 될 수가 없어. 지금 조선은 7년 동안 전쟁을 겪었었고 이제 막 수습하려고 하는데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후금과는 전쟁을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광해군이 내세웠던 묘책이 뭐냐? 강옥립을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가게 하되 후금에 바로 항복하게끔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명나라 나름대로 조선이 도와주려 했었네. 후금은 조선이 우리랑 싸우고 싶지 않네 라고 하면서 광해군 때만큼은 후금과 그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광해군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왕들은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이 단종이라든가 이런 정통성이 빠방한 왕들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갖춰지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세조가 무너뜨렸으니까. 자, 아무튼 선조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선조 자체가 이 정통성이 좀 부족한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만큼은 정통성 있는 왕을 만들고 싶어. 근데 불행하게도 왕비로부터 왕들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에게서 큰아들인 임해군, 둘째 아들인 강해군을 얻었는데 임해군의 자질이 좀 부족하고 천성이 포악하여 명민한 둘째 아들을 광해군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선조가 전쟁 뒤에 늦장가를 갑니다. 임목 대비 김씨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정식 왕비죠. 또 여기서 적 적장자는 아니죠. 적자인 영창대군을 보게 되네. 야, 그러면 이 정통성은 영창대군이 훨씬 있습니다. 요렇게 나뉘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거 좀 심각하죠. 자, 그러던 중 이제 광해군이 우여곡절 끝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잡은 거는 정통성과 컴플렉스 문제. 영,
그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켜가지고 죽여버리는 살제를 일으키게 되고, 비록 새어머니지만 어머니예요. 임목대비를 폐선시켜버려요. 야, 이게 난리가 납니다. 이게 1623년 이제 이 당시 붕당은 앞서 보았지만 서인, 남인, 북인으로 나눠져 있고, 이 북인이 바로 이 광해군을 뒷받침하는 사람인데, 이 서인 남인이 위아더 월드를 외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이 폐모살제. 성리학 국가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 또 여기서 북인의 일부도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게 돼. 이게 모두가 성리학자들이다 보니까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위로 올리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조 반정의 원인은 폐모살제, 그 두 번째는 중립외교를 갖고 오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중립외교 사라지게 되죠. 인조 반정으로. 그러니 평화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다시금 친명 배금, 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금도 깡패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후금이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하게 되고, 후방의 위협 제거라고 하는 숙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627년 쳐들어오는 정묘호란이 발발하게 돼. 정묘호란의 결과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 후금이 나라 이름을 대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에게 요구를 해줘. 명예하던 사대를 이제 우리한테 해라. 그리고 물자 보내라. 군사 보내라. 난리 납니다. 청의 조선에 대한 4대 요구는 조선 안에서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뉘게 돼. 주화는 말 그대로 화해를 합시다. 화해하자 해서 청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깐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위기를 피하고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척화론은 그거조차 안 된다는 거지. 그거조차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는저 청과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청나라가 말리나서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명나라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양자택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만에 하나 명나라가 이겨버리면 이 낙동과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의 분위기가 점차 척화론으로 흘러가자 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신속하게 바로 수도인 한양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어, 강화도로 피해서 항전을 준비하던 인조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 척화론과 주화론은 남한산성 안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들은 논리와 논리, 신념과 신념이 맞붙었는데, 척화론자들은 명분, 주화론자들은 실리를 두고 다투게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주화론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사대부들은 그렇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하게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모습을 아직은 못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뭐 결국은 그 뒤늦게 주화론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은 청나라가 자기들이 이제 47일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린 만큼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한강변에 있는 삼전도로 인조가 왕자들과 대신들 데려가서 청황제에게 삼배구 고두례를 하게 되는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을 맺게 되고, 청나라에 대한 4대가 이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외교에서 명분과 실리는 모두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명분은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리는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명분은 국가의 전단성과 존엄성.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국가 위신이 떨어지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실리는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리를 추구하지 못하면 국가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죠.
따라서 외교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분을 너무 강조하면 실리를 잃을 수가 있고, 실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명분을 잃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외교는 두 가지 모두를 국가 이익과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화론과 척화를 보면서 에이 이게 더 낫다 이게 저게 더 낫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와 신념 요거를 한번 잘 살펴봐주고, 나라면은 과연 나의 신념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낼 수가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병자호란 이후로 청에 대한 사대를 하게 되지만 이게 뭐 결국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출되게 되고, 특히 1643년 흔들리지 않던 만리장성이 명나라 내부에서 내부의 문제로 열리게 되고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이 어마해요. 자, 그래서 조선이 진짜 중국이다라고 하는 소중화 의식이 꿈틀대기 시작해. 이게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지는 국학으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북벌론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청나라의 이 국력이 생각보다 엄청나요. 특히 이 당시의 청나라가 그야말로 옹정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를 거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거든요. 따라서 청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해서 그들을 벌하자라고 하는 북학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청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 이 뒷부분은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네요. 따라서 요거는 그 주제를 보는 한국사 편으로 넘겨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